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 힘이 없어 보여.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 힘이 제일 있어야 될 사람이 힘이 왜 없어? 내 삶이 힘들잖아. 그래서 한 줄기 빛이 좀 되나요? 아니, 기분은 그래서 좋죠? 그냥 중간중간 한 번씩 좋은 거죠. 아, 용훈 형이 인스타에 제가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걸 내가 처음 제가 봤는데 번리전도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번리전도 아. 경기도 못 봤어요. 저는. 워낙 바빠가지고 요즘에 번리전 경기도 못 보고 뭐 집에 지금 약간 못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연맹 쪽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아니,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이게 2주 동안 이게 한국에서 스페인 쪽에서 와서 체류하면서 일정을 하는 건데 여기는 왔을 때 일정이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뭐 중간중간 좀 기쁘긴 하죠 그래도. 근데 이게 우승을 해서 즐겁다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간 건데 우승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돼버리잖아요. 그 전까지 했던 모든 보통 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약간 좀 증명한 뿌듯한 것 거죠. 같아서. 그래서 좀 뿌듯한 거죠. 어쨌든 뭐 저희가 리그 이야기는 또 이따 관련자들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모인 이유는 챔피언스리그 프리뷰 콘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완우 형까지 같이 와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좀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팀 모두 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블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가 됩니다. 일단 어.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스날을 좀 더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바로 커밍아웃을 이렇게. 아니 아르테타가 뭔가 우승까지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챔피언스리그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 자체가 아스날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 20년 동안 없었죠. 아예 구단 아예 창단 없지. 이후에 아예 없고. 구단 창단 이후에는 챔피언스리그는 아예 없어서 아르테타가 이왕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짜 야. 한번 역사 썼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갔잖아요. 물론 네. 그때 이제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어떠세요? 뭐 잘해서 올라갔죠 뭐. 오늘 컨셉이 약간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아니, 무미건조하시죠? 무미건 좋아. 아니 작년에도 4강 갔던 그쵸. 팀인데 네. 결승 간게 이상한 건 아니다. 이상한 건 아니고 뭐 저희 따로 또 얘기했었잖아요. 챔스도 프리뷰 얘기. 그렇죠. 예. 저는 그냥 생각한 그림대로 딱 올라가서 뭐 우승도 충분히 결승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승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스날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면 일단 챔피언스리그에서 현재 무패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무패로 알고 맞아요. 무패예요. 유일한 무패팀. 맞아요. 유일한 무패팀. 그래서 뭐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았는데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이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또 챔피언스리그 중계 아스날 걸 계속 하셨으니까 이번 시즌 결승까지 올라오는 길을 좀 보면은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았는지 궁금해요. 확실히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아스날 장점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보다 더 잘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영훈이 형이 말했던 그런 어떤 트랜지션의 장점을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됐었고 그리고 아스날이 좋았던 그 수비적인 장점들 라인 사이사이 하나하나 그 통제하는 그런 부분도 워낙에 좋았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정말 아스날이 그냥 실력대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대로 정배대로. 네. 형님이 보셨을 때는 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방금 얘기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마르티넬리 득점이 많다는 거. 득점 공격 포인트 관련이죠. 그래서 단순히 득점이 많은 게 아니고 득점을 하는 상황을 보면은 딱 트랜지션 상황에서 상대 백라인 특히 뒷공간이 이제 좀 크게 열렸을 때 같은 경우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성공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리그에서는 이제 솔직히 많이 안 오죠. 뭐 마지막 이번에 뭐 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그렇고 뭐 물론 팰리스전은 이제 선발 라인업을 많이 바꿨기 그쵸. 때문에 조금 논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뭐 번리전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팀들은 리그에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고 생각되면은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미들블록에서 시작하고 로우 블록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 프레싱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노란색이 공이라고 치면은 공보다 압박을 하려다가 공에 의해서 공략을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이면 하나 둘 셋은 공보다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은 공략당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7명 가지고 수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게 싫은 거죠. 온전하게 11명이 그래도 공보다 밑에 있어서 공에 관여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그냥 로우 블록으로 내려앉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자신들의 골대와 가까운 곳에 공이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있지만 선택을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랑은 다르게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 어쨌든 팀들이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시간적으로 경기할 준비가 많이 되질 않다 보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팀들이 모여 있는 게 챔피언스리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거를 버린다기보다는 최대한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를 그대로 하자라는 스탠스로 경기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게 되려 더 본인들 장점이 혹은 선수 개인의 강점이 발현되기가 쉬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은 리그에서는 아스날이 잘하는 걸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팀들이 좀 있는 거고, 오히려 챔피언스리그는 그야말로 약간 맞부딪히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스날이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잘 나오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스날이 이번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좀 앞두고 사실 복귀한 선수들 좀 있잖아요. 네. 특히나 뭐 오늘 뭐 유니폼을 입고 오신 메리노 같은 메리노, 경우도 네. 이제 복귀가 됐고, 네. 팀버도 복귀가 되나요? 유리에는 제가 봤을 때는 뛰기 좀 쉽지 어려운 않을 것 상황이다.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리고 근데 뭐 모스케라 같은 경우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잘 음. 해주고 있어서 크게 무리수는 안 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뭐 배려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월드컵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당장 풀백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경기 중에 바꿔야 되는 니즈 자체는 조금 더 적은 편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다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네, 높진 않아 보이는 그럼 것 메리노 정도가 이제 주요 복귀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아스날이 이번 시즌 좀 잘했던 거를 영훈이 형이 잠깐 혹시 전수판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스날 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컴플리트하죠. 완전한 팀이죠. 완전한 팀이어서 공을 가지고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해 나갈 때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라인 한 라인 이제 넘어가는 데서도 당연히 장점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수비를 할 때 같은 경우에도 하이 프레싱에도 굉장히 강하고 능하지만 미드 블록으로 왔을 때랑 그리고 로우 블록으로 내려왔을 때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수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익숙한 팀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유럽 축구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는 막 0304 시즌, 0405 시즌 이때 첼시 때문에 첼시 보면서부터 막 경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좀 봤었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0405 시즌 백라인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캐릭터로 봤을 때 비슷하다기보다는 경기에서 특히 이제 1대 0으로 이긴 경기들이 꽤 많죠. 예, 꽤 많고, 그리고 1대 0으로 이긴 경기 포함해서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잉글랜드 언론 쪽은 이제 보게 되면 뭐 백라인 클린시트 숫자, 그리고 뭐 백라인 뭐 실점 숫자 관련해서 이제 특히 센터백 조합으로 봤을 때 살리바랑 마갈량이스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에서 뭐 제 기억으로는 기록도 이제 넘어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 저도 그거 비슷한 본것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네. 당시 첼시 포백이랑 그때 당시랑 해보면은 백라인의 상대 득점 억제력,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시즌이 어제 경기를 이제 막을 내렸지만 또 이슈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레드 카드랑 페널티킥 허용. 하나도 없다. 네, 허용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가 딱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상대에게 백라인으로만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도 봤을 때도 상대한테 특히 백라인으로만 수비를 한다는 게 리스크는 그거잖아요. 왔을 때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결국엔 구도 자체가 1대1의 연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1대1 상황에서도 파울을 하지 않고 상대의 득점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거. 그 과정에서 레드카드나 페널티킥까지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이제 득점을 억제했다는 부분에서 이제 저는 좀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봤을 때 팀이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다. 어떠한 경기 중에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백라인만 수비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고, 아니면 4-4-2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양쪽 윙이 못 들어온 6인 블록으로 수비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투톱이 못 와서 8인 블록으로 수비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진영이 뭉개진 상태에서 트랜지션이어서 뭐 풀백 한쪽만 있고 센터백 둘 벌려져 있고 이제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1대1의 연속 아니면 뭐 2대2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 득점 억제력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스쿼드의 이 방향성, 스쿼드가 구축되는 최근에 영입됐던 선수들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적절하게 다 반영이 돼서 이번 시즌에 우승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수비에 대한 거를 그렇죠.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공격은 저도 이미 시즌 하면서 너무 많이 얘기했고. 얘기했고, 그리고 공격은 얘기하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뭐 작전판 가지고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경기마다 또 디테일이 다르고. 그렇죠. 번리전도 보게 되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3맨 게임 할 때도 이번에는 묶여 있는 게 사카, 웨데고르, 하베르츠 묶여갖고 하고, 모스케라 같은 경우는 3맨 게임 거의 안 묶였거든요. 이런 걸로 하면은 경기마다 그리고 조금씩 계속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도 끝도 없긴 해요. 근데
뭐 이미 제가 아스날 공격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적인 얘기를 많이 사실 했으니까. 근데 반면에 수비적인 거는 그냥 뭐 그냥 수비 잘하지 뭐 그냥 센터백 잘하지 뭐 그렇게만 있었는데. 정도로만 있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수비 같은 경우에 더 뜯어 보게 되면은 수치 같은 경우, 기록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좀 근거한다. 그리고 전 제일 큰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좌우 풀백을 이제 영입하는 기조를 보게 되면 팀버도 따지고 보면 그 전에는 플레이 실질적으로 할 때 같은 경우 백스리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센터백으로 조금 더 그렇죠. 좀 더 많이 나왔던 국가대표에서는 센터백으로 뛰죠. 또. 아약스에서도 네. 센터백으로도 나왔는데 어쨌든 팀버도 그렇고 뭐 벤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스케라 나오는데 모스케라도 그렇고. 모스케라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도 칼라피오리도 인카피에도 그렇고. 인카피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위에 피에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다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선 센터백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이상하지 게 없어요. 칼라피오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풀백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부족하냐? 그것도 이제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인카피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상대 박스 근처에 갔을 때 기술적인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피니싱을 직접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퀄리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전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은 터치라인을 오르내리면서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대1로 상대를 맞닥뜨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리그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로 보더라도 저는 그냥 백라인, 그러니까 주전 4명뿐만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 다 포함해서 백라인이라는 걸로 묶어보면 전 유럽 전체로 봐도 거의 최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 이제 완성 단계에서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 전에도 당연히 보여졌지만. 확실히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간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네. 저도 아스날 볼 때마다 이 수비가 진짜 너무 탄탄해서 어떤 국면으로 수비를 하던 간에 그 조직이 너무 좋아요. 앞에서 뭐 정말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돼도 살리바 그냥 바짝 나가서 카운터 프레싱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짝 눌러서 다시 뺏어내고 아니면 수비로 완전 전환될 때는 막 마르티넬리, 사카도 내려와서 막 시스백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뭐 왼쪽에 트로사르, 마르티넬리는 그런 걸 너무 잘해주고 사카도 오른쪽에서 그걸 너무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수비를 하더라도 이 팀이 되게 완성형인 것 같아서 최근 몇 시즌 동안 그렇게 최소 실점 기록 맨날 가지고 가고 이런 좋은 수비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죠. 여기. 그렇죠. 아 그렇죠. 다비드 라야. 여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키퍼로 플레이하는 걸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되게 특이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크로스 수비할 때 같은 경우에 위치라던가 그건 근데 결국에는 다 백라인이랑 연계돼서 골키퍼가 어떻게 할 건지인데 이제 골키퍼 코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간 백라인이랑 연동돼서 이제 골키퍼가 개입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때 그 개입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다비드 라야는 지금 거의 뭐 최고죠. 네, 넘버원 혹은 넘버원에 꼽힐 수 있는 뭐 손에 꼽히는 선수들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에. 근데 아스날 역사상 뭐 너무나 좋은 골키퍼들도 있었지만 그 반열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라야 수준인 충분히 것 같고. 오를 수 있죠. 예. 라야는 좀 뭐랄까요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너무 잘해주는데 뭔가 앞에 수비들 센터백들이나 뭐 미드필더는 좀 부각이 되지만 뭔가 라야가 그러니까 밖에 있는 팬들이 볼 때는 라야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거를 좀 자세히 봐야 좀 느껴지는. 일단 뭐 근데 이번 시즌 당장 보더라도 클린스티 또 리그 1위 기록했기 때문에 아스날 팬분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라야 아니면 라이스가 뭐 올해 최고의 선수다 아스날에서. 그 정도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사실 있더라고. 골키퍼가 주목받으려면 그 0506 시즌 아스날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했을 때 주전 골키퍼는 레만 골키퍼가 그때 챔스 무실점으로 결승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승에서 또 레만 퇴장당하고 알무니아 나와서 거기서 또 실점 허용한 거였어가지고 레만이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역대 선방률 1위예요. 왜냐면 실점을 안 해가지고 실점을 안 100%로 해가지고. 지키니까. 근데 이번에 라야가 아틀레티코 2차전 그거 또 무실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2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 챔스 그 기록이 1, 2위가 또 레만, 라야. 아스날 골키퍼들이 확실히 챔스에서 좋은 성적 낼 때 뭔가 기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봤고 그러면 이제 파리를 좀 볼 건데 뭐 파리는 일단 뭐 지난 시즌 트래블의 주역이자 또 비기어를 결국에는 들어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날도 오랜 수건이 이 비기어인데 파리가 일단 그거를 1년 먼저 해낸 클럽이 됐고요. 파리는 이번 시즌 뭐 컵 대회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더블을 현재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를 우승하고 조금 여유가 있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번 시즌 또 완우 형이 보셨을 때 이 파리의 최대 강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파리는 뭐 저희가 이전에도 파리 프리뷰를 몇 번 했었죠. 촬영을 통해 찍었습니다만 예. 그때도 얘기했던 게 딱 파리는 챔피언스리그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팀 전술을 많이 쓰는 팀인 것 같아요. 선수 특성도 그렇고 뭐 선수들 트랜지션이나 이런 것도 좋고 뭐 풀백들 전진하는 거, 활동량, 뭐 맨투맨 압박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그 특성에 잘 조화가 돼 있어가지고 2시즌 연속 또 그런 조직을 맞추면서 이미 선수들도 매 경기 뭔가 안진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파리 선수들은 자신감 자체는 분명히 충분한 상태에서 이 경기를 나설 것 같은데 또 결승을 해봤으니까. 네, 결승 경험까지도 이제 다 온전히 갖추고 있는 선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이제 하키미 선수가 부상으로 그쵸. 선발로 못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음. 덴벨레는 뭐 결승전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100% 확실한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변수 포인트들은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르키뉴스도 제가 볼 때는 한참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좀 실수가 많고 조금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비 라인의 어떤 베스트 라인업이 나왔을 때 강점 이런 건 아스날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이 형이 이제 파리를 늘 설명할 때 프리미어리그 팀보다 더 프리미어리그스럽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파리의 이번 시즌 최대 강점. 뭐 영훈이 형 보셨을 때는 좀 어떤 게 있을지. 파리는 근데 지난 시즌이랑 이번 시즌 저는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지난 시즌 결승 가서 이제 우승했던 팀이랑 거의 저는 동일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스날이랑 어쨌든 간 매치업이 됐다 보니까 얘기를 해봐야 할 부분은 지난 시즌에 4강에서 이제 둘이 또 했었죠. 만났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 두 번 다 아스날이 이제 졌죠. 두 번 다 졌는데 그렇게 매치업을 또 엮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파리 같은 경우에도 뭐 선수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입지나 이런 걸로 보면 뭐 두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바르콜라 그리고 뭐 덴벨레도 있고 지난 시즌 사실 파비안 루이스가 주전으로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 이제 또 파비안 루이스가 주전으로 나오는 빈도는 좀 확실히 부상 때문에. 네, 부상 때문에 못 나오면서 좀 줄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반면에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스날이니까 거기서 보면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전력 면에서 상승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프리뷰할 때도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는 1, 2차전 다 레프트 센터백 나왔던 키비오르였어요. 마갈량이스가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결승전 할 때는 지금 뭐 큰 변수가 주중에 발생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백라인 같은 경우 가동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제안하는 경기 내용 파리가 결국에는 아스날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은 대응하기가 좀 더 좋은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제가 그 보는 그 빠넨까라는 잡지가 있는데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최근에 수비맨디 길게 인터뷰한 거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그 수비맨디가 얘기한 게 있어요. 프리미어리그랑 스페인 대표팀 뛸 때랑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경합을 해서 공을 따내고 내가 뭘 할지가 정해지는 거다. 경합을 해서 듀얼을 이겨야지 그 다음에 내가 공을 가지고 뭘 하는 거지. 듀얼을 이기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없다. 뭘 하는 거는 그냥 나중 문제로. 근데 파리 그 제가 맨날 프리미어리그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최대한 압박을 공이 없을 때 강하게 해서 여기서 상대가 길게 차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혹은 계속 상황을 1대1의 연속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말 그대로 듀얼이 발생하게끔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스날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특히 4강전을 치를 당시랑 비교했을 때 1대1의 단위로 보자면은 저는 파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객관적인 전력의 폭이 분명히 상승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제안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듀얼에서 이겨내고 뭔가를 만들기는 저는 아스날만한 팀은 없다고 생각해요. 유럽 전체에서. 파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파리가 제안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바이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접전을 둘이 펼쳤지만 근데 결국에는 바이언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비를 할 때 측면에서의 그 상대팀에게 제안하는 혹은 강요하는 내용이 파리랑 비슷하다고 감안한다면은 리그 페이지에서도 또 바이언이랑도 아스날이랑 만났었잖아요. 했었잖아요. 아스날이 이겼고. 그리고 그 당시가 그 경기가 보면은 첼시랑 파리랑 했을 때 그 8강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바이언도 결국에는 그 어프로치 자체가 접근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보면은 당연히 접전이고 쉽게 이겼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근데 경기를 봤을 때는 뭔가 아스날 입장에서 보자면 그 불안감은 크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길 거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거든. 이렇게 접근해주면 오히려 땡큐. 네, 땡큐라는 그 느낌이 약간은 조금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파리랑도 저는 근소 우위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4강 1, 2차전도 지난 시즌도 보게 되면은 경기에서 지긴 했는데 1차전도 보게 되면은 골 찬스가 아스날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
미켈 메리노 그거 뭐 물론 프리킥도 이제 한 반발 몸 약간 나와서 옵사이드 처리된 것도 있고 그 전에도 보게 되면 마르티넬리 완전 1대1 찬스 나왔는데 이제 못 넣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좀 찬스가 많았었고 2차전도 되려보면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 XG 값이나 슈팅 숫자도 2차전도 파리 원정 갔을 때도 아스날이 되려 맞아요. 엄청 퍼부었거든요. 엄청 퍼부었고 그래서 아르테타도 미켈도 경기 끝나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경기를 압도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전형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라서 막 그게 뭐 정신 승리하려고 막 합리화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파리가 전기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력 면에서의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더 쉬울 거다라는 뭐 쉽다는 게 표현이 좀 웃기긴 낫다. 조금,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거다, 좀 더 용이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맞아요. 파리는 뭐 지난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골키퍼도 바뀌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지난 시즌은 이 하키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맞아요. 하키미가 잘했죠. 하키미가 이제 빠진다라는 것도 그렇고 하키미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시즌만큼의 폼은 또 아니기 때문에 파리는 오히려 전력이 더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근데 오히려 영훈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아스날은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전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또 선수들이 우승이라는 거를 22년 만에 해보면서 뭔가 분위기도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파리가 상승한 것보다는 아스날이 상승한 느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재밌는 포인트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또 파리의 강점은 사실 이 공격진 3명이 또 가장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중에 휴비차를 또 뽑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4강 1차전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 보면 그랬는데 딱 덴벨레가 결국에는 왔을 때 찬스 하나 후비차가 1대1로 여기서 꺾어줘서 그냥 한 번에 넣은 거거든요. 맞아요. 골 제가 맨날 얘기해 골 마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얘네만 한 데가 없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이 찬스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마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티넬리가 이번 시즌도 뭐 굉장히 챔스에서는 득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근데 마르티넬리라는 선수의 전체적인 골 마진을 예를 들어서 후비차랑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덴벨레랑 비교한다든지 하면은 마진은 저는 분명히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직결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아스날을 쉽게 얘기해서 좀 더 하나 만들 거 한 3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파리는 결국에 하나만 와도 그거를 넣을 수 있죠. 넣어버리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선 관점에서 보면 그게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체급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파리가 확실히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난 시즌 이제 딱 4강 때 같은 경우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게 압박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보게 되면은 한쪽 센터백은 뭐 9번이 이제 미드필더를 막을 경우도 있는데 한쪽 센터백은 일단 압박 시작하는 지점이 빠르다 보니까 한쪽 센터백은 9번이 막아요. 9번이 이제 압박을 흰색이 지금 아스날이라고 치면은 압박을 한다고 치면 한쪽 센터백을 압박을 하면 반대쪽 센터백은 그냥 무조건 윙이 막아요. 무조건 윙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풀백 같은 경우를 이제 이쪽 풀백에서 땡겨서 막고 이 구도가 나오는 건데 지난 시즌 이제 4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구도가 1차전 같은 경우 비교적 명백했는데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오른쪽 같은 경우를 해서 덴벨레가 가고 이제 왼쪽을 키비오르의 경우를 그러면은 이제 이때가 아마 두회일 거예요. 두회가 맞게 되면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뭐냐면은 미드필더 같은 경우와 구성 자체가 여기 있을 때 이제 메리노가 여기 한 칸 뒤에 있게 되고 미드필더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그때 이제 루이스 스켈리가 선발로 나왔거든요. 루이스 스켈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인버티드로 안쪽으로 미드필더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루이스 스켈리가 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막을 거냐? 네, 왜냐하면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어차피 3대3 구도라서 메리노 한 명 맞고 그 다음에 웨데고르 한 명 맞고 데클랑 한 명 막는다고 치면 여기서 3대3인데 여기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게 프리가 생기는 거죠. 프리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이 구도 때문에 스켈리가 프리로 나오는 구도 때문에 마르티넬리한테 1대1 찬스 왔던 것도 여기서 이제 루이스 스켈리가 왼발로 넣고 마르티넬리가 여기서 1대1 왔는데 못 넣는 게 있거든요. 요런 구도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딱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죠. 항상 맨날 얘기하는 맨투맨으로 압박을 했을 때 그걸 떨쳐내는 관점에서 왼쪽 선수가 오른쪽으로 오고 오른쪽 선수가 왼쪽으로 오고 아니면 위에 있는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파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선수가 떨어지는 거는 센터백이 그냥 끝까지 가요 그냥. 그렇죠. 두 그냥 팀 끝까지 모두 가요. 유사하죠. 네, 그리고 그걸 하기에 센터백들 다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 굉장히 좋아요. 좋죠. 특히 아스날은 거의 그 부분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이고 최고 수준의 팀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루이스 켈리가 미드필더로 들어오고 그날도 그때도 경기 보면 공이 오른쪽에 있을 때 스켈리가 미드필더고 프리맨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와요. 네, 그냥 오고 그냥 프리맨이 되는 거죠. 프리맨이 돼서 이제 결국엔 파리가 다 지역 방어를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많이 왔었는데 루이스 켈리가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비슷한 또 접근 방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혹은 아니면은 다른 선수를 통해서 이런 식의 또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리카르도 같은 경우도 칼라피오리도 나오게 되면은 여기 다 가능하니까. 실제로 위치하는 공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상수가 아니고 거기 항상 상수가 있는 선수가 아니고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좀 빠져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이언이랑 할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두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두에가 오른쪽이었는데 반대로 넘어가면서. 반대로 넘어와서 이제 플레이를 했었는데 개념상으로 보면 비슷한데 어쨌든 양 팀 다 그런 변수를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고 거기서 한 번이라도 득점 기회가 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넣을 수 있느냐가 조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 이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어느 위치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빌드업하는 상황 후방 쪽에서의 상황으로 될지 아니면 뭐 뒤에처럼 위쪽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지 뭐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완우 형이 보셨을 때는 이제 두 팀이 이제 딱 맞물린다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중계를 좀 했고 또 오랫동안 봤잖아요 이번 시즌. 네.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 경기만 딱 보면은 그냥 맥락을 딱 하나만 뽑아보면 아 이 포인트가 가장 큰 어떤 좌지우지가 좀 될 것 같다. 저 요케레스 대 마르키뉴스. 굉장히 요케레스랑 중요하죠. 마르키뉴스가 이제 경합상에서 좀 많이 맞붙을 건데 마르키뉴스가 저는 좀 좀 우려가 되는구나 선수를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야. 많아요. 선수를 1대1 상황에서 놓쳤던 부분도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요케레스가 특히 최근에 계속 자신감 오르면서 경합 상황에서 되게 역할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케레스와 마르키뉴가 맞붙었을 때 요케레스가 어느 정도 역할만 해줘도 아스날이 충분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시즌 그 리그 페이지 4강 때 맞대결이랑 비교를 해봐도 아스날은 오히려 뭔가 전력이 상승한 반면 파리는 그때 비했을 때 약간 꺾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네, 말씀드렸던 대로 하키미가 못 나올 가능성이 크고 나오더라도 후반 교체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골키퍼도 지난 시즌은 돈나룸마였는데 이번 시즌 사실 사포노프가 이번 시즌 잘하긴 잘하고 했어요. 있는데 잘하긴 했는데 뭔가 큰 경기에서 그 무게감이 돈나룸마랑 했을 땐 좀 다른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잘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네, 잘하긴 해요. 네, 네. 근데 뭔가 그냥 돈나룸마에 비교하다 느낌만, 보니까 네, 느낌이 했을 때 돈나룸마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마르키뉴스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반대로 아스날은 정말 팀버 빼고는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자원들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메리노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쵸.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난 시즌 리그 페이지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마르키뉴스랑 이 요케레스 대결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요케레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역할만 해주더라도 아스날이 확실히 유리한 구도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르키뉴스가 이제 이번 시즌 뭐 많이 뛰진 않았거든요. 관리를 좀 받으면 뛰고 있고 나이가 이제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간혹 가다가 약간 이제 리그에서도 상대를 좀 놓친다든지 힘 좋은 선수에게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워낙 이제 수비력도 좋고 그쵸. 이 축구 지능 자체가 좀 좋은 편이라서 그걸로 좀 상쇄하고 있는 편인데 요케레스랑 마르키뉴스가 대결했을 때 거기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영훈이 형은 이런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면 한 가지 맥락을 뽑아보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저거에 동의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경기 양상 같은 경우 조금 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제가 아스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아스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카라바오컵 이제 시티랑 할 때 같은 경우 보면은 시티가 이제 4-2-4 형태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 경기 포함해서 그 당시 이제 아스날이 하고 있던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이제 카이가 복귀한 이후에 이 빅토르 요케레스랑 카이 하베츠 동시에 넣는 맞아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4-2-4로 압박할 때 굳이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그날 경기 보면은 그냥 사이를 넘기죠. 그냥 넘겨서 예. 그냥 이 라인 압박 온 거 그냥 이거 건너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빅토르 요케레스랑 이제 카이 하베츠가 여기 있으니까 약간 투토처럼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경합해서 센터백이랑 2대 이상 경합을 맞아, 시도한 맞아. 건데 시티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아스날이랑 했을 때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통제를 잘했던 게 카라바오컵에서는 이제 아케랑 후사노프였고 뭐 리그에서는 이제 게이가 나온 경기들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 잘
잘해줬는데 방금 이제 얘기해준 것처럼 보게 되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막 방송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아스날 얘기, 막 요케레스 얘기 특히 뭐 주변에서 많이 했다 보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오감도 있는데 뭐 식스센스라고 하잖아요. 약간 육감 같은 게 육감이 있다고. 있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케레스는 포르투갈 리그에 있다가 넘어온 선수고 계속 부딪히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센터백들은 훨씬 더 위에 있는 센터백들이죠. 전 세계 리그로 보더라도 그 경합하는 레벨에서 보자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창 얘기 많이 나왔던 거죠. 아, 뭐 얘는 뭐 몸 등치만 크지 맨날 막 나동그라진다 막 했는데 요종국이다. 그게 약간 근비대만 하면은 이제 어질리티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아. 예, 그게 파워랑은 또 약간 떨어져서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많아요. 뭐 얘는 몸만 크지 맨날 나동그라진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지죠. 아틀레티코랑 2차전 때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 네. 그때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무가 몸이 더 크고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육감이다. 그게 부딪힌다는 게 그 사람의 그 심체에서 오는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버텨야 되고 그 버틴다는 느낌도 그냥 말로 버틴다랑 내가 몸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이 이제 쌓이면은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경험적 지식이 쌓이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시간 문제였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죠.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특히 프리미어리그 센터백들을 상대하다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센터백들이 뭐 실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신체적인 경합 측면에서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팀들 센터백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빅토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땡큐야. 예, 이거 내가 우인데? 예, 라는 느낌을 분명히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틀레티코랑 경기할 때도 리그 페이지 때도 이미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토너먼트 할 때도 그랬고 뭐 다 한 가닥 한다는 센터백들이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직접적인 경합 부분에서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본머스라든지 그냥 중위권 팀들 뭐 브라이튼이라든지. 예, 센터백들이 저는 좀 더 우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스날이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카라바코 결승전 포함해서 그냥 조금 더 그냥 이런 거 자체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형태로 보면은 카이 하베츠랑 빅토르 요케레스를 동시에 넣을 거냐. 네, 그러면은 이 아까도 마르키뉴스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좀 여기서 2대2 걸리는 건데 2대2는 수비 입장에서 수적 굉장히 동의는 불리하죠. 엄청 불안한 상황이에요. 수적 동의는 애초에 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용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시즌에 이미 4강 때 했던 경기들이고 경기력 자체가 괜찮았고 골을 못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상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이스 켈리가 들어가서 이제 수적으로 이제 변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경기를 할 거냐. 예, 뭐 이런 게 조금 더 아스날한테 약간 그 칼자루가 있다. 칼자루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결승전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고. 이게 주중 경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충분히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준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결과도 결과지만 결과 외적으로 봤을 때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파리가 이제 위쪽에서도 압박을 또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푸느냐. 네. 그러면 또 엔리케는 또 어떻게 이걸 대응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보는 재미가 되겠네요. 네. 전술적으로. 특히 번리전 보면은 그 뭐 리버풀이랑 할 때 많이 했던 거긴 한데 9번 자리를 아예 비웠어요. 빅토르가 안 나오고 카이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지공할 때 보면은 나머지 포지션은 엄청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위치를 가져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리고 이거를 비워놓으면은 센터백이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마크를 한다는 관점에서도 이거는 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방을 어느 정도 전환이 됐을 때 여기 쓰면은 이거는 오면 어떻게 돼요? 뒤가 열려.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버풀이랑 할 때 이제 아스날이 항상 해서 이제 마르티넬리랑 사카 놓고 센터백 반다이크랑 나오게 한 다음에 카이랑 외대고로 놓고 이거 끌려 나오면 이거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번리전에 이걸 한 거 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약간 파리는 압박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고 타이트하게 붙으니까. 센터백 같은 경우도 맨마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약간 번리전도 접근했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팀 어쨌든 경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지난 챔피언스리그는 사실 결승전은 좀 초반부터 맥없이 그렇죠. 좀 끝난 느낌이 있어. 뭘 인테르 입장에서는 맥없이라 그러면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맞아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인텔가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좀 정말 놀라울 만한 5대0 스코어로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팀 모두 굉장히 이제 일단 리그를 잘 치렀고 파리도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전을 했어요.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전 뭐 이강인 선수 당연히 있었고 자체전 하면서 이제 분위기 좀 조직력적인 걸 좀 맞추고 있고 뭐 아스날은 뭐 많은 팬들이 아시는 것처럼 분위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뭐 팬심을 섞으셔도 되고 객관적으로 보셔도 되고 저는 2대1 파리 승리 파리 승. 하겠습니다. 예, 2대1 파리 승리. 그래도 저는 공격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수비가 아스날이 훨씬 좋은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사포노프가 그래도 꽤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맞고 있죠. 네,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리가 수비가 약간 불안한 것들을 사포노프가 어느 정도 좀 커버하면서 공격력에서 조금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좋은 파리가 비기어 2연패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2대1 정도로 아스날 승리. 아스날 승리. 네. 저는 아스날이 그래도 확실히 갖출 수 있는 최상의 멤버를 지금 갖출 수 있는 상태고 팀볼을 제외하면 전력이 굉장히 좋은 파리다. 네, PSG가 이번에는 오히려 PSG가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아스날의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그 90 행진들, 아스날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전 아스날 승리를 좀 미세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한 끗 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저는 세트피스 한 골을 포함한 아스날의 2대1 승리. 2대1 승. 네. 세트피스 한 골을 꼭 포함하시는 거네요. 아니 번니전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번니전 보고 조금 충격받았어요. 왜요? 그 골을 카이가 넣었던 거. 그 외적으로도 찬스가 되게 많았지만 제 예전부터 맨날 얘기했어요. 그 재작년에도 방송 한창 이제 강원 가기 전에 했을 때도 항상 그 세트피스가 아스날이 그렇게까지 이슈가 지금 정도로 되지 지금 정도 아니었죠? 않았던 시점에서도 이제 아스날 코너킥 같은 경우 이제 구조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세트피스도 확실히 게임 모델로 승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경기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그걸 완전히 이제 원칙으로 게임 모델로 이제 구체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메인 스릿은 살리바가 넣을 수도 있고 벤 화이트가 넣을 수도 있고 메리노가 넣을 수도 있지만 메인 스릿은 메인 타겟은 무조건 마갈량이스랑 카이 하베르츠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딱 결국엔 둘이 득점을 하게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선수가 넣는 건데 이번에도 번리전 보면은 번리전 세트피스 그 실점할 때 네, 보였어요. 벌리 입장에서. 마갈량이스한테 더블팀 붙어 있고 그게 토트넘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팀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마갈량이스한테 더블팀 가는데 그러니까 카이 하베르츠 그냥 프리로 와서 넣은 거예요. 아예 마크 없어요. 마크 없어서 그냥 와서 넣은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충격받았어요. 그거 보고. 아니 이게 지금 세트피스 대응을 물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팀인데 하는 게 맞나 싶었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디테일을 놓치기 때문에 이걸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지금의 이 현대축구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걸 디테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그냥 대원칙이라고 보는 하위 원칙, 차하위 원칙은 대원칙이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상대가 아스날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미스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니까 강당하는 거구나 생각을 아니 농담이 아니고 네, 진짜요. 근데 이런 그렇죠. 정도의 안일함이기 때문에 문제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물론 번니가 당연히 전력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감독이 나갔고요. 일단은 네. 감독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왜냐면 그래도 프로는 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그 메인 3, 메인 타겟이 그 둘인데 이거 하나를 완전히 그렇게 프리로 놨다? 놨으니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파리는 이 실점 전체 실점에서 세트피스 실점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뭐 합리적인 예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뭐 세트피스가 아스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스날이 우위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세트피스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디서 하죠? 이번에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네. 이번에 부다페스트에서 또 한 5일 정도 남았죠? 6일 남았다고 봐야 되나? 네. 촬영 시간 기준으로. 네, 촬영 시간 그렇죠. 기준으로. 6일이죠. 네. 챔피언스리그 또 모처럼 4시가 아니라 1시입니다. 시간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대한민국 A매치 맞아요. 보시면서 축구 경기 갑자기? 모두 즐길 수. 저희도 아마 입중계 하죠.
저희도 입중계 예정이니까 콘텐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면 챔피언스리그 이제 콘텐츠가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결승전 프리뷰를 통해서 유럽 축구 마지막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승전 콘텐츠 좀 맞춰봤고요. 빅매치 리뷰가 이제 네. 시즌 종료입니다. 어떠셨나요? 반 시즌 하셨는데 정신 없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봐야 될 경기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